사람이 많건 적건 기회가 생기면 그 앞에서 무조건 말해보아라.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정신적인 활력을 갖게 될 것이다. 당신의 생각과 의도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법을 배워라. 말하는 법을 배우면 자신감이 생기고 인격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역작으로 불리는 대화론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저는 말하는 두려움이 없던 사람이고 말하는 걸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느새 누군가 앞에서 말하는 게 참 두렵더라고요. 아마 저 같은 분들 계실 거예요.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는 술술 말만 잘하다가 PT나 발표를 한다거나 공식적으로 말하는 자리가 있으면 정말 숨어버리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워런 버핏도 이 책을 읽고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카네기의 책을 통해 앞으로 더더욱 성공길 걸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함께 읽어볼까요?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어떻게 그렇게 감격스런 연설을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스케이트를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 있을 때까지 바보처럼 끈질기게 연습했습니다. 젊어서 런던에서 살았던 쇼는 꽤나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누구네 집을 방문하려면 가끔 템스 강변의 임방크먼트 거리를 20여 분간이나 오르락내리락 거린 뒤에야 간신히 문을 두드릴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그저 겁쟁이라는 사실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이토록 괴로워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마침내 그는 소심하고 겁 많고 두려워하는 성격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최선의 방법으로 확실히 바꾸자고 마음먹었다. 즉, 자신의 약점을 가장 강한 장점으로 바꾸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토론회에 들어갔다. 그러고는 런던에서 열리는 공개 토론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며 언제나 일어서서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사회주의 운동에 온 마음을 쏟으며 자진해서 자신의 신념에 대해 말했다. 조지 버나드 쇼는 마침내 자신을 20세기 전반에서 가장 확신에 차고 뛰어난 연사로 만들었다. 나서서 말할 기회는 도처에 널려 있다. 모임에 들어가서 부서를 대표하겠다고 나서면 당연히 말할 일이 생긴다. 부서 회의에서도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지 말라. 목소리를 높여라. 주일학교 교사 노릇이라도 하고 스카우트의 지도자가 되어도 좋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어떤 모임이라도 들어가라. 주위를 둘러보면 사업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직업적으로든 하다못해 이웃지간에도 앞에 나가 목소리를 높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말하고 또 말하고 또다시 말해보지 않고는 당신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절대 알 수가 없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첫 번째 사실. 남 앞에 나서서 말하기가 두려운 사람은 당신 혼자만이 아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연설 과목을 듣는 전체 학생 중 80~90%가 학기 초에 대중공포증 때문에 고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사 결과는 내 강의에 들어오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면 훨씬 높아서 거의 100%에 이른다. 두 번째 사실. 대중공포증도 잘 쓰면 약이 된다. 주위에서 특별한 도전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해 준비하는 자연스런 현상이 일어난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진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다.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몸은 준비 태세로 들어가게 마련이다. 이런 생리적 반응이 적절한 선에서 유지된다면
생각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말도 거침없이 나오게 되며 평상시보다 훨씬 집중력 있게 말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사실. 전문적으로 연설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수가 대중공포증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고백했다. 이 현상은 보통 연설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나타나 몇 문장을 말할 때까지 지속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짐수레를 끄는 말이 아니라 경주마처럼 막힘없이 연설하게 된다. 자신을 언제나 아주 침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늘 냉랭하게 마련이어서 열정이라고는 겨우 눈꼽만큼 있을 뿐이다. 네 번째 사실. 대중연설에 대해 두렵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려움이란 무지하고 확신이 없는 데서 오는 아주 마뜩찮은 현상이다. 로빈슨 교수는 정신의 형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대중연설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걱정스럽고 두려운 일로 여기고 고민한다.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는 낯선 상황이 골치 아플 뿐이겠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말하는 것도 테니스나 자동차 운전을 배우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두려운 상황들을 쉽고 간단하게 만들려면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처럼 연설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이 차츰 쌓이게 되면 대중연설은 고통이 아니라 즐거운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적절한 방법으로 준비하라. 몇 년 전 뉴욕 로터리 클럽 만찬 회장 연설의 주인공은 저명한 정부 관리였다. 그는 자신의 정부 부처 활동에 대해 연설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의 연설이 시작되자마자 청중은 그가 연설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 그는 즉석 연설을 할 셈인 것 같았다. 그러나 잘 안 되는지 주머니에서 고철덩어리 장갑차 마냥 어수선한 메모를 한 뭉치 꺼내놓았다. 그러고는 잠시 메모를 더듬거리더니 점점 더 당황하면서 말이 두서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그는 더 당황하고 쩔쩔맸다. 계속 횡설수설하고 미안하다고 했다가는 메모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다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며 바짝 마른 입술을 축였다. 준비가 안 된 탓으로 두려움에 완전히 망가진 남자를 본다는 것이 참으로 민망했다. 그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내가 본 중에 가장 처참한 연설자였던 것 같다. 그의 연설은 마치 루소가 연애 편지를 쓰는 것 같은 방식이었다.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고 시작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끝내버렸던 것이다. 1912년 이후로 나는 직업상 매해 약 5,000회 이상의 연설을 평가하게 되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에베레스트 산처럼 다른 무엇보다도 뚜렷한 교훈을 갖게 되었다. 준비한 사람만이 자신 있게 연설할 수 있다. 절대 단어 하나하나씩 암기하지 마라.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도 혹독한 경험을 통해 배운 일이 있다. 젊어서의 처칠은 연설문을 써서 외웠다. 그러던 어느 날 처칠이 영국 의회에서 암기한 연설을 시작하려는 찰나 마치 정신이 나간 듯 앞이 아득해졌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는 당황하고 창피했다. 그저 마지막 문장을 끝에서 끝까지 되뇌었다. 그러고는 다시 아득해지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냥 자리에 앉았다. 그날부터 윈스턴 처칠은 외우는 연설을 하지 않았다. 한마디 한마디를 외운다면 청중과 맞닥뜨렸을 때 잊어버리기가 쉽다. 혹 외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해도 기계적으로 말하게 된다. 왜일까?
바로 가슴에서 나오지 않고 기억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다. 개인 간의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말하고 싶은 내용을 생각하면 곧바로 말이 나오는 것이지 단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 있게 행동하라. 미국이 배출한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이렇게 쓰고 있다. 행동은 감정을 따라가는 것 같이 보인다. 그렇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같이 가는 존재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의지에 영향을 받는 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감정을 조정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만일 자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신명이 없다면 쾌활해질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마치 진작부터 유쾌했던 것처럼 기운차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행동으로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무슨 방법을 쓴다 해도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의지를 총동원해서 마치 용감했던 것처럼 용감하게 느끼고 행동하라. 그러면 용기를 낸 의지가 공포를 물리친다. 제임스 교수의 조언을 자신에게 적용하라. 청중을 마주하고 있을 때 용기를 내서 마치 이미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물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세상에 있는 어떤 행동으로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에 대해서 말할 것인지 자기 자신은 안다는 것을 인정하고 활기차게 앞으로 나가 숨을 깊게 들이마셔라. 사실 청중을 대면하기 전에는 늘 30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게 좋다. 몸속의 산소량이 증가하게 되면 몸에 활기가 돌고 용기가 날 것이다. 위대한 테너 가수 장드레케는 힘껏 숨을 들이마신다면 초조감을 뭉개버릴 수 있다고 말하곤 했다. 가슴 가득 숨을 들이마시고 청중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봐라. 그리고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당신에게 돈을 꾼 사람들이라 여기고 배짱 있게 연설을 시작하라. 사람들이 빚 갚을 날을 연기해달라고 간청하려고 모였다고 상상하라.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생에서 배운 바를 말하라.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철에 장막을 치고 떠드는 말보다는 농익은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좋다. 누군가 자신의 인생에서 배운 바를 얘기할 때에는 그 이야기가 별 볼 일 없고 교훈이 별로 없더라도 결코 지루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보자. 몇 년 전 우리 강사 중 한 사람이 뉴욕시티 은행의 중역들을 모아놓고 대중연설에 대해 강의한 적이 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게 마련이어서 연설을 준비할 시간이나 준비한 내용에 확신을 가질 시간이 모자라기 일쑤였다. 그러나 그들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축적하고 있었을 것이고 확신을 키웠을 것이며 사물을 자신의 독특한 시각으로 관찰해서 독자적인 경험을 하며 살았을 것이다. 결국 40여 년 동안이나 이야깃거리를 만들면서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금요일 강의 시간이 되자 주택지구의 은행에서 근무하는 어떤 은행가는 4시 30분이 되자 강좌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는 사무실을 나와 신문 가판대에서 포브스지를 한 권 사들고 강의실까지 전철을 타고 오는 동안 10년 안에 성공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는다. 그러나 그가 기사를 읽은 것은 특히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채울 이야깃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1시간 후 그는 강의실에서 확신 있는 태도로 일어나 잠옷 흥미롭다는 듯 기사의 내용을 이야기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미처 기사의 내용을 소화하지 못했고 자기 것으로 흡수해서 말하지도 못했다. 그저 말해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의 말 속에는 진정한 메시지가 없었다. 그의 태도나 말투로 보아 명백한 일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더 감동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는 계속 기사의 내용을 들추면서 저자는 이랬고 저랬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포브스의 기사를 지겹도록 늘어놓으면서도 불행하게도 잭슨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 그가 이야기를 마치자 강사가 물었다. 잭슨 씨, 이 기사를 쓴 미지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 없으니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당신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것 말고 당신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잭슨이란 사람의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다음 주에 같은 주제를 놓고 다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이 기사를 다시 읽고 저자와 당신의 생각이 같은지 아닌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기사를 당신의 개인적인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하는 겁니다. 기사를 다시 읽은 잭슨 씨는 자신은 저자의 의견에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고는 자신이 그와 생각이 다른 이유를 증명할 만한 예를 찾아 기억을 더듬었다. 그래서 은행의 중역으로서의 개인적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배열하고 확장시켰다. 다음 주에 다시 온 그는 자신의 개인적 배경을 바탕으로 확신이 가득 담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기사의 내용을 재탕하는 대신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보석을 꺼내 보였고 그 자신이 생각해낸 말을 했다. 어떤 연설이 교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더 강한 인상을 주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다. 당신 자신의 이야기에서 소재를 찾아라. 나는 우리 강사들에게 연설을 배우러 온 사람들을 처음 가르칠 때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종이에 써보라고 한 일이 있었다. 종이에 적혀 있는 내용을 살펴본 결과 적당한 이야깃거리를 찾게 하는 것이 처음 배우러 온 사람들을 가르칠 때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라고 했다. 그렇다면 적당한 이야기가 뭘까? 우선 자신의 경험이나 심사숙고한 생각 속에서 나온 얘기라면 적당한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야깃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일단 기억을 되짚어보고 살아오는 동안 겪었던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보면 생생한 이야깃거리가 나올 것이다. 자라면서 배운 이야기들, 가족에 관한 얘기, 어린 시절의 기억, 학창 시절의 얘기는 반드시 주목을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떻게 극복했나를 듣고 싶어 한다. 가능하다면 예전에 있었던 일을 명백한 예로 들어 이야기하라. 연극이나 영화나 소설에서 주인공이 지난날 세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이야기가 인기 있다는 것은 이런 소재가 이야깃거리로도 재미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그렇지만 자신이 예전에 겪었던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재미있으리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수년이 지난 후에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야깃거리가 있다면 듣는 사람도 재미있게 들을 것이다. 출세하기 위해 젊은 시절 노력했던 얘기.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출세하기 위해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조목조목 말한다면 사람들은 재미있게 듣는다. 어떻게 해서 특별한 직업을 갖거나 전문가가 되었나? 일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성공하기 전에 겪었던 좌절이나 포부, 그리고 성공했던 일에 대해 말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진정한 삶을 가꾸어 왔으므로 그런 이야기를 겸손하게 털어놓는다면 틀림없는 소재가 된다.
취미나 여가 활동. 개인적 기호에 바탕을 둔 이런 얘기는 듣는 이들의 주의를 끌기가 쉽다. 당신이 정말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재미없을 리가 없다. 당신이 가진 특별한 취미에 쏟아붓는 자연스런 열정이 듣는 사람에게까지 전달될 것이다. 특별한 분야의 지식.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은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직업이나 전문 분야에서 수년 동안 경험하고 연구해 왔다면 존경이 담긴 관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별한 경험. 위인을 만난 적이 있는가? 전쟁통에 총알 세례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인생에서 정신적인 위기를 겪은 적이 있는가? 이런 경험들은 최고로 좋은 연설거리다. 믿음이나 신념.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불가결한 문제에 대해 당신은 당신 입장에서 오랫동안 머리가 깨져라 생각했을 것이다. 중요한 이슈에 대해 많은 시간 동안 연구하느라 전념한 사람이라면 말할 자격이 충분하다. 그렇지만 그때에는 자신의 신념에 대해 분명한 예를 들어 명확하게 얘기해야 한다. 자칫 일반적인 말만 잔뜩 늘어놓으면 사람들은 재미없어 한다. 무심코 읽은 한 줄의 뉴스 기사를 가지고 이런 주제에 대해 얘기하려 하지 마라. 듣는 사람보다 그저 조금 더 알고 있는 수준이라면 말하지 않는 게 낫다. 반대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수년간 열심히 전념했다면 말할 자격이 충분하다. 반드시 써먹어라. 앞에서 지적했듯이 연설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할 말을 종이에 적어 내려가거나 문장을 줄줄 외우는 게 아니다. 대충 읽은 책이나 뉴스 기사에서 간접적으로 얻은 생각을 거론하는 것도 아니다.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 인생을 사는 동안 경험 속에서 축적된 기본적인 신념 중 그 어떤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이 찾아내기를 기다리며 무궁무진하게 쌓여 있다. 주제를 한정시켜라. 일단 이야기의 소재를 찾으면 그 범위를 정하고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어떤 젊은이는 2분이라는 시간 동안 BC 500년 전에 아테네부터 한국전쟁까지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겠다고 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는 제한 시간까지 미처 도시 이름도 다 말하지 못하고 끝냈다. 한 가지 주제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나는 한없이 긴 얘기를 늘어놓으려 하다가 실패한 사람을 셀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지루한 얘기를 들으면 정신이 산만해지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세계 영감을 읽듯이 말한다면 얘기를 듣던 사람들은 곧 딴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으로 놀러 갔던 일과 같은 간단한 주제를 놓고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도 빼놓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공원에서 보았던 경치에 대해 이것저것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한다. 그럴 경우 듣는 사람들은 아찔한 스피드로 이곳저곳을 쭉 훑어보는 기분이 된다. 결국 머릿속은 이름 모를 폭포와 산, 간헐 온천 등으로 뒤죽박죽이 된다. 그러나 만일 야생동물이나 뜨거운 온천물 같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그 얘기는 말할 수 없이 인상적일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여유를 갖고 옐로스톤을 생생히 묘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판매술이라든가 빵을 만드는 일, 혹은 면세품이나 탄도미사일 등 어떤 주제를 놓고 말해도 마찬가지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소재의 한계를 잘 가린 후
정해진 시간에 알맞을 정도로 주제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 5분 미만의 짧은 연설에는 한두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좋다. 30분가량 되는 긴 연설도 4-5가지 이상의 개념을 다룬다면 성공하기가 힘들다. 신뢰와 보기를 많이 들어라. 루돌프 플래쉬는 읽기 쉬운 작문법에서 어떤 장의 문장을 이렇게 시작한다. 읽을 맛이 나는 것은 이야기뿐이다. 그리고 타임지와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발행 부수가 높은 잡지들은 대부분 이야기하는 식으로 쓰여 있고 예화도 풍부하다.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들은 기사화되어 있을 때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에도 청중의 이목을 강하게 끌게 되는 것이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수백만 명에게 설교를 하는 노먼 빈센트 필은 설교할 때 가장 좋아하는 형태의 소재가 바로 비교와 신뢰라고 했다. 필 목사는 좋은 예는 개념을 명확하게 해주고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는 한 가지 요점을 말할 때 보통 여러 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다 라고 말했다. 이름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인간화하라. 다른 사람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에는 가능한 한 그들의 이름을 말하라. 혹 그들의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다면 가명이라도 써라. 흔해 빠진 이름이라도 스미스 씨라든가 조 브라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남자라든가 어떤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호칭을 쓰면 구별이 쉽고 개성이 뚜렷해진다. 루돌프 플래쉬는 이렇게 말했다. 이름보다 이야기를 더 사실적으로 만드는 것은 없다. 익명으로 하는 것만큼 현실성이 없는 것도 없다. 주인공의 이름이 없는 소설을 상상해 보라. 연설하는 동안 이름과 개인적인 호칭이 자주 나온다면 사람들이 귀를 쫑긋거리고 들을 것이다. 연설 속에 인간적인 호기심이라는 귀중한 성분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실제 몸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하라.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가진 지식의 85% 이상은 시각적 효과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물론 이것은 텔레비전이 대중매체로뿐 아니라 광고를 전달하는 데도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중연설도 청각예술일 뿐만 아니라 시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각적 효과를 집어넣어서 연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당신이 골프채 휘두르는 법을 몇 시간이고 설명한다 해도 보는 사람은 지루하기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일어서서 페어웨이에 떨어져 있는 공을 칠 때의 동작을 직접 해보인다면 보는 사람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거리며 들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비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팔과 어깨를 들썩이며 설명한다면 듣는 사람은 훨씬 더 집중해서 당신이 어떤 결론을 말하는지 몹시 기다릴 것이다. 한 공장 노동자에게 들었던 연설은 생생한 묘사의 최고 결정판으로 기억된다. 연사는 사람 좋은 입심으로 검사관과 능률 감독관을 잔뜩 꼬집었다. 손짓과 온몸으로 익사를 떨며 높으신 양반들이 고장난 기계를 검사하는 모습을 흉내낼 때에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장면보다 훨씬 더 유쾌했다. 무엇보다 시각적 묘사 때문에 그의 연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내가 영원히 그 장면을 잊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두고두고 그때의 일을 얘기할 것이라 믿는다. 스스로에게 내 연설 속에 어떻게 시각적인 묘사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중국의 옛 속담에 그림 한 장은 만마디 말보다 가치 있다는 말이 있다.
정확하고 쉬운 단어를 들어 생생하게 표현하라.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연사는 청중의 눈앞에 영상이 떠다니도록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막연하고 캐캐 묵은 말로 애매한 상징만 던지는 연사는 곧 청중을 꾸벅거리게 만들 것이다. 말로 묘사하라. 여실히 서술하라. 생생하게 표현하라. 그것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공짜다. 당신의 연설 속에, 대화 속에 맘껏 뿜어내라. 그러면 훨씬 더 재미있고 큰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전해 내려온 속담은 거의 대부분 시각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수중의 새 한 마리는 숲속의 새 두 마리 가치가 있다. 말을 물가로 데려가기는 쉽지만 물을 먹이기는 어렵다. 또한 수세기를 거치면서 너무 많이 써서 진부한 것 같은 직유적인 표현들도 대부분 그림과 같은 요소가 들어있다. 여우처럼 교활하다. 문에 박은 못처럼 완전히 끝났다. 빈대떡처럼 납작하다. 바위처럼 단단하다. 링컨도 늘 시각적인 수러를 써서 말했다. 그는 백악관의 집무실 책상에 올라오는 길고 복잡한 정부 보고서에 짜증이 나자 서류를 물리치면서 쉽게 잊을 수 없는 그림처럼 생생한 문장을 써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말을 사러 사람을 보낼 때에는 말의 꼬리에 털이 몇 개인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말의 사지가 어떤지가 궁금하다. 명확하고 뚜렷한 그림을 그리는 능력을 길러라. 지는 태양을 등지고선 수사슴의 옆모습처럼 뚜렷하고 분명한 그림을 머릿속에 묘사하라. 예를 들어 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스페니얼이나 스코틀랜드산 테리어나 세인트 버나드 혹은 포메라니안 등의 모습이 떠오르긴 한다. 하지만 연사가 불독이라고 말하면 그림의 폭이 많이 줄어서 그보다 구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문체의 구성에서 윌리엄 스트렁크 주니어는 이렇게 말했다. 글쓰기를 공부한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바로 정밀하고 명확하며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유지시킬 줄 안다는 것이다. 대문호인 호머와 단테, 셰익스피어가 큰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들이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세밀한 부분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문장은 그림을 떠올리게 한다. 이 점은 말하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수년 전에 효과적인 말하기 교육의 한 과정을 사실적인 묘사를 검증하는 데 배정한 적이 있다. 연사는 모든 문장에 사실이나 고유명사, 모양 혹은 날짜를 집어넣어야 한다는 규칙을 만든 것이다. 결과는 혁명적이었다.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누군가 일반적인 말을 하면 지적하는 게임을 했다. 그들이 청중의 머리 위로 떠다니는 뜬구름처럼 모호한 말이 아니라 거리에서 마주친 남자에게서 듣는 것 같이 시원시원하고 활기찬 말을 쓰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청중과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열망을 가져라. 연사는 청중으로 하여금 연사의 이야기가 자신들에게 중요한 얘기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연사는 주제에 도취될 뿐만 아니라 이 도취된 감정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열정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설득력 있는 웅변을 한 대중연설자들은 모두 판매술이라고나 할까? 혹은 전도적 역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다. 감동을 주는 연사는 듣는 사람들도 그가 느끼는 것을 느끼고 그의 견해에 동감하기를 바란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 그들에게도 맞다고 느껴지기를 원하고 자신의 얘기를 자신과 함께
즐겁게 체험하기를 원한다. 나는 미국 은행협회 뉴욕 지부에서 절약운동 기간 동안 은행 직원들에게 저축을 권유하는 연설을 가르친 적이 있다. 그런데 특히 그중 한 남자가 청중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나는 우선 첫 번째 단계로 그의 가슴에 주제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제에 대해 열정적인 생각이 끓어오를 때까지 잘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그래서 뉴욕에서 유언에 관한 검인 법원 기록을 보면 85% 이상의 사람이 죽으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고 3.3%만이 1만 달러 이상을 남겼다고 되어 있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되새겼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난 이들이 늙었을 때 굶거나 헐벗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뒤에 남은 아내와 아이들이 안정되게 지내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그는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위대한 사명감을 자신에게 각인시켜야 했다. 즉, 십자군의 전사가 되어야 했다. 그는 이런 사실들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마음 깊이 새겼다. 일단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자 열정이 끌어올랐고 결국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고 나니 연설하러 나가야겠다는 자신감이 줄줄 흘러넘쳤다.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강한 욕망으로 청중에게 검소하게 살면 왜 좋은지를 납득시켰다. 더 이상 사실만으로 무장한 연사가 아니었다. 그는 가치 있는 대의를 위해 사람들을 전향시키려는 전도자가 되어 있었다.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라.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려면 대화의 처음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무척 간단하다. 링컨의 말을 빌면 논쟁을 시작해서 이기는 방법은 우선 공통 관심사가 될 만한 것을 찾는 것이다. 링컨은 노예제도라는 뜨거운 감자 같은 논제에 대해서도 공통 관심사를 찾았다. 모든 논쟁은 차이가 하염없이 크고 혹독한 것이라도 언제나 공통 관심사를 가지게 마련이다. 연사는 그 안으로 누구든 초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1960년 2월 3일 영국의 수상 헤럴드 맥밀란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회의 양원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다.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펴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입법부에서 영국이 인종차별 정책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야만 했던 것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서부터 연설을 시작했을까? 아니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세계적으로 큰 기여를 했다고 치하하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룩한 위대한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걸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리고 교묘하고도 재치 있게 견해가 다른 문제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때조차 그는 이런 견해의 차이가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좋게 말했다. 맥밀란 수상이 공통 관심사보다는 정책적으로 다른 면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나섰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제임스 하베이 로빈슨 교수는 정신의 형성에서 이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풀이하고 있다. 우리는 때로 어떤 반대나 큰 감동 없이도 생각을 바꿀 때가 있다. 그렇지만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말을 듣게 되면 그 비난을 불쾌해하며 마음을 닫아버리게 된다.